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게임 스타리그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두 분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이승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원래 시청자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린 바는 어게인 2000 토너먼트 8강 2주차 경기, 기욤 패트리 선수와 임정호 선수와의 경기, 그리고 송병석 선수와 김동우 선수와의 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MBC게임과 프로게이머 협의회와의 상금과 출연료에 따른 협상의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은 예정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대체 방송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프로게이머 협의회와 저희 MBC게임이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일단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로게이머 협의회가 저희 MBC게임 측에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개월 리그 진행 시 총 상금 7천만원 이상, 그리고 팀당 출연료 50만원 지급, 세 번째 스타크래프트 관련 방송의 재방송 시 재방송의 출연료를 지급하라. 네 번째 인터넷 VOD를 방송을 금지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연간 2개월의 공식 휴식 기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저희 MBC게임이 스폰서의 규모와 방송 제작 여건을 감안해서 5차례 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의회 측에 제시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MBC게임은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3개월 리그 진행 시 출연료 포함 총액 기준 4,500만원 보장, 두 번째 공식 휴식기간 보장, 세 번째 VOD와 재방송 출연료의 경우 시청자들의 볼 권리 충족과 케이블 TV의 편성 특성인 순환 편성, 그리고 방송국의 고유 권한인 편성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현상 유지라는 점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안을 제시하면서 저희 MBC게임이 프로게이머 협의회에 추가적으로 제시한 안과, 그리고 현재 MBC게임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스타크래프트 팀리그의 경우 약 1억 원의 스폰서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3개월 제작비 4천만원, 야외 결승전 행사비 7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3개월 리그의 경우 총 4,500만원의 출연료와 상금을 보장한다. 두 번째, 현재 스폰서가 결정된 이번 3개월 리그 후 새로운 스폰서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총 스폰서 규모의 40% 선까지 상금과 출연료를 보장한다. 따라서 총 스폰서 규모가 2억 원일 경우 상금과 출연료는 8천만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MBC게임은 크고 작은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리그 이외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게이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MBC게임과 프로게이머 협의회는 양 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3년 7월 1일부로 협회 소속 스타크래프트 선수는 전부 MBC게임의 출연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MBC게임을 믿고 계약한 스폰서 회사들은 이에 따라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C게임은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프로게이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BC게임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현재 경기 침체 상황으로 스폰서를 저희가 찾거나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스폰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연 어떤 대안을 찾아서 리그를 진행할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프로게이머 협의회의 안을 100% 수용하지 못한 점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프로게이머 협의회 측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금주 중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프로게이머 및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MBC게임과 프로게이머 협의회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스폰서 규모를 키워서 앞으로 정말 커다랗게 키워서 함께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은 어게인 2000 방송이 취소가 되고 다른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마음이 좀 무거운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2시간 동안이 꾸며지게 되나요? 예, 오늘은 MBC게임 스타리그 베스트 리뷰로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패자조 결승까지의 10주간의 경기 중 7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를 앞두고 그동안 스타리그에서 펼쳐졌었던 테란 대 프로토스의 경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스타리그의 결승전은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이제 지금 현재 7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과연 그 날짜에 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날짜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러면요? 예, 오늘 첫 번째 경기는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다크사우론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김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의 짐레이너스 메모리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서지훈 선수와 김한중 선수의 체러티 경기, 그리고 네 번째 경기는 강민 선수와 임요한 선수의 건틀렛 2003에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윤열 선수와 강민 선수와의 테란 대 프로토스 결승전을 맞아요. 앞두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테란과 프로토스의 리플레이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파행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다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경기 방금 말씀해주신 바에 의하면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와의 경기인데요. 네, 그때 경기를 네. 다시 한번 또 조명을 해보자면은 그때 이윤열 선수가 2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서 2대2의 동점 상황까지 만든 이후에 네. 마지막 경기로 지금 펼쳐졌었던 그 다크사우론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리플레이가 되겠는데. 그렇죠. 자,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추고 보신다면은 앞으로 다가올 결승전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다크사우론 같은 경우는 프로토스 대 테란이 지금 상대 전적 5승 2패입니다. 프로토스가 5승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테란의 해법이 무엇인지 이윤열 선수가 이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1차전의 경기를 지금 보여드리려는 경기를 5차전인데 1차전 경기에서 센터를 장악하려는 테란을 상대로 전태규 선수는 병력 우회하는 방법으로 테란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었는데 네. 그것에 대한 그 테란의 파해법 뭐 이런 것들을 감상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는 명경기를 만들어내면서 결국 결승전에 이윤열 선수가 올라갔는데 네.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MBC 게임 스타리그 베스트 리뷰 첫 번째 리플레이 이윤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함께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자, 좀 색다른 기분으로 저희도 중계석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리플레이를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의 진영 다크사우런에서 11시 쪽, 그리고 전태규 선수는 아래쪽 7시 쪽에 놓여 있습니다. 자, 정말 2대2 상황, 바로 그 순간이죠? 그렇죠. 예. 마지막에 또 공교롭게 위치가 똑같이 나와서 두 선수가 1차전과 같은 똑같은 초반 전략과 그 이후의 게임 양상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냐라는 저희의 예상을 깨고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었죠. 예. 다크사우론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전 하면은 이 위치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강민 선수와 한웅열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네. 바로 이 위치가 나왔었고, 역시나 전태규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1차전 경기에서도 바로 이 위치가 나왔으니까요. 예.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테란 대 프로토스의 뭐 변수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네. 자, 이때 당시를 좀 돌이켜 본다면은 심리적인 면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상 심리적인 면에서 전태규 선수가 패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예, 네. 전태규 선수는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2대2까지 추격을 당하게 되니까 네. 전태규 선수가 이 맵에서 준비해왔었던 전략, 그 1차전에서 보여주었었던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를 재차 그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경기 그 전략을 활용을 해서 승리를 따냈었기 때문에 같은 전략을 사용을 해서 과연 승리를 따낼 수 있을까라는 그 전태규 선수의 마음가짐의 네. 문제, 그것이 전태규 선수가 패배했었던 원인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반면에 이윤열 선수는 1차전과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앞마당 멀티 지역을 과감하게 가져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윤열 선수가 여러 대회를 우승하면서 전태규 선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마지막 차전까지 왔을 때 이윤열 선수,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이윤열 선수가 자신이 만약에 노게이 더블 렉서스를 하게 된다면 노게이 더블 렉서스를 찌르기 위한 어떤 것을 기술적인 것을 준비를 할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윤열 선수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1차전과 거의 비슷한 전략으로 전태규 선수를 결국은 이겼죠. 그런 것도 수싸움 같아요. 예. 같은 것을 똑같은 위치에서 또 한 번 하느냐. 사실 뭐 지나간 경기이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이겠지만
이 지금 뭐 게이트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사이버네틱스 코어가 올라가는 이런 전태규 선수의 약간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고 네. 아무래도 이윤열 선수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섣부른 예상을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예. 네. 자, 뭐 앞으로 이제 열릴 예정인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경기도 참 기대가 되죠. 네, 그래서 되짚어보자면은 아까 저 입구를 막을 때의 이윤열 선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네. 배럭이 완성되기도 전에 SCV 한기가 일하던 SCV가 한 기 더 나와서 입구를 서둘러 막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1차전에서 자신이 사용했었던 빌드와 똑같다는 것을 전태규 선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심리적인 방법이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프로브는 나중에 왔습니다만은 가장 나중에 이윤열 선수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이윤열 예. 선수는 서둘러 막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전략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전태규 선수가 머릿속에 의문점을 갖게 만들게끔 하기 위한 입구를 서둘러 막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프로토스는 언제나 대저그전, 대테란전에서 정찰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난점이 많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윤열 선수는 바로 전태규 선수의 그런 심리를 찔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방금 이승월 해설께서 말씀해주신 빠른 입구 막기. 예. 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빠른 입구를 막기를 하게 되면 전태규 선수는 1차전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같은 전략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초반에 찌르러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보다도 지금 게이트, 두 번째 게이트를 먼저 건설하고 병력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윤열 선수의 그 초반에 생각했었던 전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늦음에 따라 아하. 결국에는 경기를 그르치고 말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병력을 생산해내는 것 자체가 벌써 약간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 그렇죠. 네. 결국 그래서 이윤열 선수가 지금 1차전에 사용했었던 전략을 고수함으로써 얻어낸 이득은 프로토스와 앞마당에 거의 동시에 활성화가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그때 1차전 경기와 그다음에 5차전 경기를 비교하면서 집에서 리플레이를 한번 봤었는데 네. 5차전에서 프로토스가 앞마당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거의 6분 한 18초 정도 됐거든요. 네. 테란도 거의 동시에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가 내려가고 오히려 SCV가 밑으로 이동이 돼서 일하는 시간은 이윤열 선수가 더 빠르더라고요. 아하. 그런 체제에서 벌써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앞마당 넥서스 건설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자, 이 전태규 선수와 강민 선수의 스타일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태규 선수나 강민 선수나 대테란전 물량이 뒷받침되는 선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는 전태규 선수보다 강민 선수가 좀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닥쳤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능력은 좀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담하다라고 예.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강민 선수는 실제로도 그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네. 프로토스는 언제나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지향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적인 플레이를 선택을 해서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준 반면에 예. 전태규 선수는 아주 착실한 기본기가 착실하면서 그 기본기가 이제 뒷받침되어주는 그런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두 선수의 스타일 분석은 스타일에 따른 그 비교 분석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아주 극명하게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강민 선수 신기한 것이 도박적인 그런 작전을 썼을 때 실패하면은 대부분 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겨요. 네. 그 기습적인 전략을 활용하고도 그것이 실패를 했을 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 예.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나 이제 강민 선수가 대테란전에서 강하다는 이유는 테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오직 물량으로서만 테란을 상대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테란이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 뭐 드라군 리버로서 테란의 한 번의 전진을 막는다거나 네.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어떤 리버와 그다음에 다크템플러 뭐 이런 드랍류의 공격을 정말 착실하게 성공을 시키는 그런 면모 때문에 테란전에 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물량 대 물량전을 따져봤을 때는 전태규 선수가 강민 선수보다 나오기는 더 잘 나옵니다. 그러나 물량을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고 또 물량이 아니라 게릴라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있는데
강민 선수는 게릴라를 통해서 이득을 볼 만한 타이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더 많은 테란 유저들에게 승리를 잘 거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민 선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셔틀의 그 활용. 셔틀의 활용에 있어서 셔틀 안에 타고 있는 유닛까지도 조합을 한다는 것이죠. 예, 하하. 테란의 입장에선 대부분 질럿 내기 혹은 다크 템플러가 약간 섞여 있는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질럿, 다크 템플러 거기다 리버, 하이 템플러까지 내리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런 식의 플레이가 진짜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리버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게 되면 정말 시즈 탱크에게 그냥 녹아내리고 하이 템플러도 마찬가지인데 셔틀에서 내리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화력의 역할을 담당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강민 선수는 참 상대적으로 여느 프로토스답지 않은 힘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영리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시점에서 보자면은 이윤열 선수가 앞마당에 리파이너리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지금 진출하는 타이밍까지만 해도 리파이너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탱크 한 부대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파이너리를 짓는 자원 또 앞마당에서 SCV를 뽑는 자원까지 아껴가면서 지금 이 타이밍을 만들어낸 겁니다. 네. 전태규 선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드라군 한 부대밖에는 없고 다른 곳에다가 넥서스를 하나 워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테란이 센터를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답답하고 굉장히 불안한 생각들이 드니까 셔틀로 이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만은 네. 탱크의 위치가 1차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띄엄띄엄. 그런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1차전에서는 저 위치에서 탱크를 너무 많이 잃었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요. 네. 자, 전태규 선수 인구수가 89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스타게이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테란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빠른 멀티를 가져갔는데 테란이 앞마당 원팩 더블, 이른바 원팩 더블을 활용을 해주면서 소수 탱크일 때부터 전진을 하게 되면 저 압박감이란 정말 프로토스 유저가 아니면 몰라요. 프로토스를 많이 플레이해보신 분이 아니면 저 타이밍 정말 숱한 테란 유저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타이밍이 바로 저런 타이밍입니다. 네. 이 장면도 참, 재밌었죠? 자, 강민 선수의 확장 지역과 전태규 선수의 확장 지역 쪽으로 이윤열 선수 벌처 활용. 네. 이윤열 선수의 벌처 활용은 정말 또 발군이죠. 이윤열 선수가 참 테란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네. 이 선수는 랜덤으로 플레이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프로토스의 입장이나 저그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하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윤열 선수의 팬분들이나 정말 이윤열 선수의 실력을 인정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가히 천재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들 하시죠. 네. 1차전하고 비교를 또 해볼까요? 아까 이병력이 잠깐 센터 지역에서 오른쪽 길을 이용을 해서 돌아가려는 액션을 한번 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차전에서는 이 병력들이 돌아가서 앞마당을 파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윤열 선수의 앞마당에 타격을 줬었던 병력이에요. 근데 지금 1차전에서 썼던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가 똑같은 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망설였었고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또 다른 확장 기지를 확인하자마자 1시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또다시 짓기 위해서 SCV를 보내서 지금 짓고 있는 저런 모습들 저런 모습들이 결국 이윤열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준 요소입니다. 1차전에서 병력이 우회를 하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지역을 파괴시킬 수 있었던 그 발판은 그 전에 교전에서 시즈 탱크를 적지 않은 수 제거해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그런 식의 플레이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이윤열 선수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센터 진출을 허용한 상황에서의 우회는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맞죠. 전태규 선수는 또 무리하게 우회하지 않은 플레이 또한 칭찬해 줄만 합니다. 예전에 저와 또 이승원 씨가 진행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한 프로게이머가 한 말, 이 스타크래프트 할 때 자신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문제 그런 것보다 일단 잘하는 애가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아니죠. 자,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탱크들. 넓게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타이밍에 캐리어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캐리어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한시 쪽 확장 기지만 돌아가게 되면은 뭐 캐리어가 나오든 말든 물량으로서 골리앗의 물량으로서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센터 쪽에 진을 치고 있는 병력은 아무래도 멀티 한 군데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자리 잡음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 경기를 뭐 지금 다시 리플레이를 보고 있으니까 좀 감상이 새로운데 참 테란이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주면 프로토스 입장에서 파해법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그런데다가 초반에 전태규 선수는 분명히 처음 단추를 잘못 꼈거든요. 앞마당 멀티를 과감하게 가져가는 뭐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테크트리를 조금 빨리 올려서 상대방의 체제를 정상적인 타이밍에 옥점으로 확인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테란의 진출을 허용해버리면 이미 이때부터 게임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강민 선수와 좀 비교를 해볼까요? 강민 선수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서 무리하게 센터 쪽에 질럿 드라군을 배치를 안 시키고 올라올 수 있는 길목에만 자리를 잡고 뒤쪽에는 하이템플러를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틀을 이용을 해서 테란의 자원줄에 대한 타격을 지속적으로 줄 거고요. 네. 그런 식의 움직임이 없다면 지금은 유닛 대 유닛 싸움, 힘 대 힘 싸움에서는 프로토스가 밀려버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강민 선수가 대테란전 완벽하게 승리를 따내는 모습들을 좀 보면 언제나 결정병기는 캐리어였습니다. 캐리어였는데 뭐 방금 이승관 해설께서 그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한 좀 동의를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에 부연을 좀 해보자면 네. 강민 선수는 상당히 좀 소규모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요. 잘했어요. 테란이 저런 식으로 센터 장악을 했는데 프로토스 입장에서 뚫으려는 움직임이 안 보이면 테란의 입장에서도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즈모드 전체적으로 확 풀고 이제 시즈모드 안 된 탱크와 대규모의 벌처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진출을 분명히 막아내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이템플러를 활용을 해서 효율적인 방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은 병력들이 그 프로토스에게 타격을 줄 만한 위치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이미 캐리어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런 식의 게임 운영을 전태규 선수는 조금 더 그 연습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시나 나왔단 말이에요. 프로토스가 그러니까 테란이 지금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고 프로토스는 그 병력과 그러니까 테란의 병력과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에게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의 시간을 끄는 그런 셈이 되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캐리어가 지금 4정도 보유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에 뒷받침되는 지상군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상황인데다가 저 캐리어 4정도는 사실 어디로 공격을 갈지 가닥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캐리어의 존재는 곧 알려질 테고 대박이 한 번 나왔죠. 이때는. 그때부터는 센터를 장악한 테란 입장에서 터렛 디펜스 모드라는 그 터렛 도배를 하거나 골리앗이 한 8, 9 정도만 받쳐주게 돼도 캐리어들은 함부로 진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전태규 선수도 잘 해줬어요. 네. 지금 이 타이밍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캐리어들은 어디 가서 활약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방어를 해야 했다는 상황은 이 싸움이 굉장히 여기서의 싸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한시 쪽 확장 기지를 밀 수만 있었다면 지금 캐리어까지 동원해서 한시 쪽을 공략하려 올라가는데 결국은 공략 못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전태규 선수가 이 한시 쪽을 밀어내지 못해서 패배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앞마당 커맨드 센터를 파괴하는 동안에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이 철수를 했어요. 그 본진 안쪽에 들어가 있죠, 탱크가. 병력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지 일부 않습니까? 병력이 후퇴를 좀 하고 그러면서 터렛 터렛 진공. 짓고 그 다음에 팩토리에서는 계속 골리앗만 찍어서 골리앗만 나오게 하고요. 네, 저런 식으로 한 곳에서 저 한시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윤열 선수가 저 캐리어를 잡아내기 위한 그 가스 채취가 이곳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골리앗을 계속해서 양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곳의 자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자, 터렛이 많으니까 쉽사리 들어가지 못하죠. 못 들어가죠. 역시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팩토리가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서는 골리앗이 구원군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야, 캐리어가 뭐 옛날에 이재훈 선수가 그 다른 프로게이머, 그 프로토스 프로게이머와 테란
프로게이머의 경기를 보면서 네. 캐리어가 지는 스토리다. 뭐 결국엔 그 경기 또 캐리어가 졌거든요. 예, 네. 옵저버를 같이 하면서 캐리어가 지는 스토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게 무슨 얘기일까 저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경기를 보게 되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아 캐리어가 지는 스토리라는 게 바로 뭔지, 이런 거구나. 예. 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참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바쁘면은 대부분 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센터를 일단 장악을 당하게 되면 뭐 캐리어가 유리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결정 병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센터를 장악을 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방금 김철민 캐스터께서 말씀하셨듯 우왕좌왕하다가 지는 네. 경기가 많이 나와요. 예, 캐리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 때문에 센터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의 원인은 한시 쪽 확장 기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센터 쪽에서 서로 간의 병력이 대치를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전태규 선수가 캐리어를 위해서 확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윤열 선수가 캐리어에 대비한 골리앗을 생산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점에서 이런 식으로 승부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전태규 선수는 이제 가운데를 좀 뚫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시 지역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센터 장악이죠. 그렇죠. 예. 차단이죠. 네. 완전히. 거기에서 만약에 센터를 장악하든 말든 전태규 선수가 만약에 그 센터에 있는 병력 모른 척하고 뒤로 막 돌아가면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예, 셔틀로 드랍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센터 병력을 무시하는 듯한 어떤 그 전략이나 뭐 전술적인 활용을 보여줬었다면 오히려 이윤열 선수가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예. 자기가 원하는 확장이 센터 쪽에는 자리를 잡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확장을 해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거는 전략적인 낭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전태규 선수는 7시 지역, 본진 지역과 앞마당 멀티 지역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네. 방금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을 해주었더라면 이 경기는 전태규 선수가 승리를 따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죠. 해볼만 했죠. 네. 전태규 선수는 또 아쉬운 것이 센터 지역에서 이제 소규모 교전이 뭐 지금은 이제 중반 이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초중반에 소규모 교전이 있었을 때 병력을 지속적으로 잃었던 것이 네. 이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니었나 저 싶습니다. 캐리어 1.4를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대치 상황이었을 때는 싸워줄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네. 예. 캐리어, 이 골리앗의 업그레이드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답이 안 나올 정도의 막 그 골리앗 탱크 조합 이런 조합으로 밀고 내려오니까 뭐 전태기 선수 입장에서 자원적인 여력은 된다고 할지라도 저 유닛과 맞상대할 만큼의 조합을 지금 계속해서 못 만들게 되니까 난감한 상태가 네. 돼버린 거죠. 자, 이윤열 선수 가스 1000대, 전태규 선수는 반대로 미네랄이 좀 많고 가스가 좀 부족한 상태고요. 예. 자, 다시 또 밀려 내려오고 있죠. 전태규 선수의 병력. 이때는 이미 전태규 선수 정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예. 패배를, 직감을 좀, 네. 했을 만한 상황이죠. 네. 분명히 전태규 선수 자원 상황은 좋거든요. 자원 상황은 좋은데 유닛을 뭘 뽑아야 될지를 그렇죠. 모를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건 전태규 선수가 뭐 잘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프로토스 유저라면 누구나 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닛을 뭘 뽑아도 안 되는 그런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저 병력에 대한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당장 저 병력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기보다는 저 병력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더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니 프로토스는 최종 테크에 캐리어가 나왔는데 센터 쪽을 차지를 못하니까 지금은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는 전태규 선수 머릿속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생각에서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지금 당장 게이트 늘려서 질럿을 뽑아낼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 테크가 확보가 됐으니까 캐리어와 조합된 병력으로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될 텐데 도대체 지금은 골리앗과 벌처 그 다음에 다수의 탱크 때문에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이윤열 선수가 지금 이 지역을 차지한다면 거의 좌우를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효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테란의 병력들이 언덕 위로 올라가 버리면 저그도 아닌 프로토스는 정말 난간 그 자체죠. 예, 네. 그것도 골리앗이 저 정도 숫자까지 다 뒷받침돼 있는 상황에서라면 네. 더더욱 그렇고요. 저그라도 난감할 거예요. 예. 그 정도 숫자의 골리앗이라는 그 공중을 가디언이 나와도 힘들겠는데요. 뭐. 자, 더군다나 일렬로
행대로 쭉 줄지어 시리즈 모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은 뭐 지상군은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상군이 이건 뭐 전태규 선수의 진영이 굉장히 괜찮았는데 수에서 완전히 수적인 열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병력에 당하지를 못한 거거든요. 네. 예, 어떤 그 진영이 좋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 그 진영이 뭐냐면은 앞쪽에서 지상 병력들이 한번 치고 빠져주고 그동안에 시즈 모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캐리어가 그 뒤를 무는 그런 식의 진영을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뭐 저 병력들을 잡아낼 수도 있었는데 수적인 열세가 느껴지죠. 네. 그리고 이윤여 선수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5시 앞마당 멀티 지역을 이제 완파를 시키기 위해서 캐리어가 지금 덮친 상황 아닙니까? 섣불리 이런 식으로 좀 더 전진해 해볼 만한 욕심을 낼 법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상대방의 병력들이 다시 한번 달라붙는 거 보고 그 병력 충분히 제거해주고 결국엔 조금 늦은 타이밍이나마 이 멀티 지역을 파괴를 시켰어요. 네. 야, 이거는 이윤여 선수 정말 대단한 플레이였다고밖에 칭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자, 결국은 앞마당 파괴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드랍십까지 등장을 했던 상황. 네, 지형을 무시하고 이동을 하는 캐리어를 잡아내기 위한 이윤열 선수의 그 어떤 수단으로 활용이 됐었죠. 그런 캐리어 추격반이죠, 완전히. 타고 다니면서. 자, 모두 골리앗이 가득가득 탄 상태로 캐리어 어딨나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때 내리면서 이렇게 1.4. 와, 이제 뭐 죽음이었죠. 정말 캐리어 입장에서 저런. 그러니까 캐리어가 저렇게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쉽게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요. 주로 골리앗으로 병력을 편성해놓고 있는 이윤열 선수. 3단계죠? 예. 네. 풀업입니다, 풀업. 어차피 그 지상 메카닉 유닛이 풀업인데다가 전태규 선수는 캐리어로 전환을 하면서 캐리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만 신경을 썼지 지상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격력이 2단계 업그레이드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방금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이거 보이십니까?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지금은 캐리어에만 집중을 하면은 이윤열 선수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확고하게 든 거죠. 이 지역에선 참 잘 싸웠죠, 전태규 선수.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뒤쪽에 약간 빠져있는 캐리어. 그런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많아요. 다리가 몇 개입니까, 저게? 자, 그러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의 끊임없는 골리앗들. 목표는 캐리어입니다. 지상군은 별로 상대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캐리어를 향해서 긴 사정거리를 이용해서 캐리어를 잡아주고 있는. 이게 전술적으로는 분명히 이윤여 선수가 손해를 많이 본 상황이긴 한데 워낙에 지금 물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전태규 선수의 자원 상황은 안 봐도 뻔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유닛 조금 제거해줘도 내가 골리앗 하나 파괴되는 거랑 네가 드래곤 하나 파괴되는 거랑은 타격이 다르다. 뭐 이거죠 지금. 유닛 숫자가 166대 110 정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원상도 마찬가지고요. 또다시 출동합니다. 리플레이를 보니까요. 이윤열 선수의 팩토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하고요. 그리고 본진. 본진 쪽의 팩토리 이렇게 두 구역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동시에 골리앗들이 생산 쏟아져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생산되는 그 예약 생산이 짜자작 걸리는 걸 보고 늦은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가 굉장히 후반부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지지 않는 그 이윤열 선수의 생산력에 참 혼자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하이템플러들이 막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참 아쉬웠던 게 그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뭐 드라군이 좀 더 갖춰졌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자, 경기가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윤열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결승전에서 또 공교롭게도 자신을 패자조로 내려보냈던 그리고 또한 프로토스인 강민 선수와 맞붙게 됐는데 참 뭐 두 분 소감이 어떠세요? 다시 보니까 또 전태규 선수의 마지막 다크사우론에서 그 경기를 끝내고 나서의 표정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고요. 전태규 선수가 대테란전에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될 한 가지 요소는 이제 게릴라에만 그러니까
게릴라를 통해서 상대, 그러니까 유닛 대 유닛 싸움에만 너무 치중을 하지 않고 게릴라 전술을 어느 정도 개발을 한 가운데 네. 예, 상대가 유닛 싸움을 자꾸 걸어오면은 그 유닛 싸움을 회피한 가운데 상대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술을 좀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윤열 선수의 센터 장악 능력 그리고 절대 힘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그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좀 한 그런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김동준 해설께서는 만약에 이훈열 선수와 강민 선수가 이 다크 사우론에서 맞붙는다면 어떤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혹시 예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민 선수는 아무래도 자신이 만들어 왔었던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버든 혹은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그 결승전 예상은 아무래도 좀 하기가 좀 버겁죠. 예, 뭐 5대5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좀 심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강민 선수는 분명히 이윤열 선수가 껄끄러울 겁니다. 예. 예. 첫 경기 때 패자조로 내려보냈더니, 결국엔 살아남아서 다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된 강민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이윤열 선수는 지금 정말 기세가 충천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결승전은 제 개인적으로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강민 선수도 이훈열 선수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랜드슬래머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훈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경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